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인공신경망 모형까지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이걸 갖다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했었죠. MLP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퍼셉트론이 이제 이런 단일 개체가 퍼셉트론, 인간 뇌에서 세포 하나라고 친다면 그 세포 구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얽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이제 4개의 퍼셉트론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퍼셉트론이 저희가 이제 위에서는 입력을 시키고 이 결과를 내는데 이제 웨이트들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알 수 있는 형태로 정해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형이 조금 더 층이 많아지고 퍼셉트론의 숫자가 많아지게 될수록 이 웨이트를 갖다가 단숨에 정하는 건 힘이 들게 됩니다. 위에 잠깐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엔드나 오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직선이 그어지는 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어떤 계속값들을 갖다가 결정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요 식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복잡하게 구성된 이제 다층 퍼셉트론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모형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단숨에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을 시켰을 때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게끔 제대로 분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이 웨이트를 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저희가 그 과정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풀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그냥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액티브 펑션을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x1은 0이고 x2는 1의 값을 입력했을 때, 여기 0과 1의 값을 입력했을 때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타겟 실제 값이 1과 0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웨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결론 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값을 갖다가 예측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예측값은 이제 y1, y2로 나오게 되는데, 뭐 이 y1과 y2는 w나 v들, 이 웨이트들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물론 v11부터 쭉 해가지고 웨이트들을 줬을 때 뭐 운이 좋게도 저희가 이 값이 1, 0으로 딱 맞게 되는 웨이트를 가지게 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1, 0, 0, 1, 1, 1, 1, 마이너스 1, 0, 1, 1, 1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준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값을 한번 y값을 예측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미리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거 지우고 2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 잘못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쵸? 실제값은 1인데 예측값이 2가 나오거나, 또는 실제값이 0인데 예측값이 2가 나왔으니까 이 잘못된 정보, 여기서는 뭐 에러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실제값 빼기 예측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에러 2는 실제값 빼기 예측값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오차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답이 나왔다는 정보가 여기서 발생이 된 거죠. 그럼 이 발생된 정보를 갖다가 나 이렇게, 너네가 이렇게 결정돼서 내가
계산이 되었더니 실제랑 차이가 이렇게 생기더라.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수정이 돼야 된다 라고 정보를 여기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 잘못됐다는 이 상황 자체에서 너네가 어느 쪽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까지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뭐 여기서 한번 그냥 식 정도만 잘 생각해보고 가면요. 여기에 이 U1이라는 애가 이제 합성값이거든요. 그래서 U1이 먼저 결정되는 걸 한번 보시면 U1은 이제 X1, X2죠. X1 곱하기 이제 V11은 이 첫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값에서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값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V11 더하기 X2 곱하기 요건 이제 V21이죠. 두 번째 값에서 첫 번째 값으로 갈 때 웨이트 V21 더하기 여기 1이 마지막으로 있고 0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0번째 변수값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원래 1파트가 여기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한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 있긴 한데 그래서 V01이고요. 그럼 이렇게 합성된 U1 값을 갖다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액티브 펑션을 사용해서 넘깁니다. 그래서 FU1은 이제 Z1이라는 최종 그 액티브 펑션까지 사용된 값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과값이 Z1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리니어 액티브 펑션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값 자체가 U1 값이랑 같긴 하지만 여기선 저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fs를 액티브 펑션을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 미분 값이 그냥 리니어는 1로 정해지기 때문에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놨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U2 같은 경우도 X1 곱하기 요번에는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 간 거죠. 그래서 V12 더하기 X2 곱하기 요번에는 V22 두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 곱하기 V02 0번에서 2번으로 가는 그래서 FU2는 Z2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여기에 나타나는 값은 Z1, Z2고요. 여기도 이제 합성이 A1과 A2로 될 때 얘네들을 갖다가 액티브 펑션을 쓰면은 Y1과 Y2라는 출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Y1을 한번 잠깐 보면은 이제 A1이 합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A1은 Z1이죠. 여기선 Z1 곱하기 W11 더하기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거로 간 거니까요. 요 Z2 곱하기 W21 두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걸로 더하기 1 곱하기 01 W01 이렇게 되고요. 그냥 같이 해보면 A2 요거에 대한 합성값은 Z1 곱하기 W12 더하기 동일하게 하면요 W22 1 곱하기 W02 그래서 Y1은 아니라 A1에 대한 액티브 펑션을 적용시킨 결과가 Y1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A2에 대한 액티브 펑션을 적용한 결과가 Y2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가중치가 이렇게 V11부터 W02까지 이렇게 정해졌을 때 저희는 실제 값이 입력값 인풋 값이 X1, X2가 0과 1이었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원래 합성되는 값은 u1이죠. u1은 0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1이 되고, 이걸 갖다 액티브 펑션 fu1 해주면 f1이니까 그냥 리니어니까 그 값 그 자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가 z1이 된다. 그래서 여기 1 값이 된 거고요. 동일하게 여기는 원래 u2가 있고 u2에 대한 합성을 액티브 펑션을 통해서 z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u2는 0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이죠. 더하기 1 곱하기 1. 여기서 2가 되고 fu2는 f2. 그래서 2로 그대로 나오고 얘가 z2의 결과로 나온다. 그래서 z1, z2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그럼 이제 해줄 게 한 단계를 거쳤으니까 다음 단계로 여기 나오게끔 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a1이랑 a2라는 합성값으로 계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a1은 좀 좁긴 하지만 여기다 써보면 이제 여기 z1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0이죠. 더하기 1 곱하기 여기 1 해서 2가 됩니다. a2도 해보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니까 2가 되고요. 얘네 각각 리니어 액티브 펑션을 적용해주면 그대로 나오고 그 값이 y 값으로, 얘도 역시.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출력이 됐고요. 그랬을 때 실제 값 D1은 위에서 저희가 1과 0이었으니까 1 D. 그래서 여기 차이가 난다. 아직까지 정답으로 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차의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웨이트들 수정해 나가게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실제 값과 출력 값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다른 경우 이제 오차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가중치를 변경시키는, 학습시키는 이제 방법이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타겟이 되는 펑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오차 함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최적화해서 목적 함수라고 했던 거를 여기서 이제 오차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실제 값 빼기 예측 값의 제곱의 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D1 빼기 Y1 얘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 D2 빼기 Y2는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실제 값 빼기 예측 값의 제곱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래서 1 더하기 4는 5라는 에러가 여기서 발생했고 그 에러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물론 뭐 이 에러 자체를 전달하게 하는 게 아니죠. 이 에러가 우리가 최소가 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냐를 갖다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D 같은 경우는 D1, D2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 요쪽의 인덱스는 L이고요. 요쪽에 임의의 인덱스가 이제
K인 거죠. K 임의의 K, 임의의 J, 임의의 I. 근데 이제 N개, M개, L개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I, J, K, 그리고 토탈 개수는 N, M, L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L개가 2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M개는, 그러니까 L은 2, M은 2, 여기 있는 N도 2가 되고요. 그래서 I는 1, 2가 변한 게 이제 1, 2 변한 거고, J가 여기도 1, 2까지 변하고요. 여기 K가 1, 2까지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텀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I, J, K, K가 1부터 2까지, 사실 1부터 L까지인 거죠. 그래서 1부터 L까지 이렇게 5차 제곱의 합을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킬 수 있고, 우리는 사실은 L이 2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럼 이 5차 제곱의 합이 최소화 되게끔 앞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줘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앞에서 했던 최적화에서 다뤘었죠. 이제 함수 최적화라는 부분으로 미분에서 0되는 지점을 이제 보내버린다. 그 사실상 우리가 웨이트를 갖다가 타깃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게 필요한 거죠. 요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이제 목적 함수를 베타로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제로, 베타 1으로 했는데, 여기는 미지수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제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게 W이기 때문에 W를 이렇게 목적 함수인 그 에러 펑션, 오차 함수를 미분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건 역시 클로즈드 폼을 찾기가 꽤나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사강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올드 값이 있고 거기다가 에타의 학습률을 주면은, 저희가 경사하강법은 이거 있잖아요. 잠시 보면은 여기가 WJK고 얘가 EK라는 함수라면, 미분을 했을 때 값이 양수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최소 지점에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구나. 그래서 당연히 왼쪽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양수면 이 에타가 저희는 0.1 정도로 줄 건데,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시켜야지 이 플러스를 마이너스만큼 적용한 그 최소값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반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WJK가 있고, 사실 WJK가 지금 저희가 J가 2개, K가 2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J는 3개죠. 심지어. 왜냐면 0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총 6개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6개의 WJK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에러 펑션의 요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그러니까 미분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거죠. 얘가 음수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양수니까 최종적으로 얘 음수가 되고요.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에 의해서 양수가 W 그 올드 값, 기존의 가중치에 더해지게 되고요. 그러면 요 위치였다면 더해지면 이렇게 최소값 위치로 조금 이동이 되는 그런 경사강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중요한 거는 얘를 찾는 겁니다. 얘.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WJK 에러 펑션이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J는 1부터 여기 L까지죠. J가 아니라
dk 빼기 yk 요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상태에서 뭐 요거는 상수값이라고 치더라도 w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바로 미분이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 게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제가 잠시 참고만 하고 오면, 그쵸. 네. 얘가 미분이 안 되니까 얘를 미분시킬 수 있도록 이제 체인 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작은 미세한 숫자들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yk 요렇게 둡니다. 그리고 얘는 요렇게 되는 거죠. 얘랑 얘랑 자리 위치를 바꾸고 결국에 얘는 요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저희가 WYK인 거죠. WK인 거죠. WK. 그래서 저희가 WK가 아니라 YK입니다. YK. 죄송합니다. 그래서 Y는 사실 액티브 펑션을 미분한 함수거든요. 그쵸? 요 액티브 펑션을 미분한 함수 있기 때문에 요 A 있죠. A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Y 역시도 사실은 지금 미분이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단계를 좀 더 거쳐야 되는데요. 뭐 얘는 이대로 그대로 놓고요. 곱하기 이제 그러니까 YK는 FAK잖아요. 그래서 A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YK 나누기 AK. 그 전에 먼저 적용을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AK분의 라운드 AK. 그러니까 편미분에서 여긴 라운드로 부른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F가 저희는 액티브 펑션 자체가 리니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되냐면, 요걸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제 2분의 1 서메이션 K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사실은 지금 K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요게 뭐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뭐 이렇게 쭉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뭐 D1 빼기 여기가 2다 그러면 D1 빼기 Y1은 다 상수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K번째만 이제 걸려 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분의 1 서메이션에서 이제 K만 이제 살아남게 돼서 만약 동일한 K 값을 가진 위치에 얘가 있다면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그래서 제곱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요 전체를 먼저 미분해 주고요. 2 떨어지고 dk 마이너스 yk에 2 빼기 1이니까 1승 곱하기 요 안에 속미분을 해주면 dk는 상수니까 사라지게 되고 마이너스 yk만 yk로 미분돼서 마이너스 1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저희가 이제 액티브 펑션 자체가 그냥 리니어니까 이 안에 값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YK는 AK입니다. 그래서 얘도 AK, YK가 AK니까 요런 식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싹싹 사라져서 뭐 마이너스 DK 빼기 YK
곱하기 얘는 1 곱하기 요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요걸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실제값 빼기 예측값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보통 델타 K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K라고 이제 정의가 되고, 요 파트 YK 얘는 1이 된 거죠. 1 리니어로 났으니까요. 결국엔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으로 얘인데요. 네, AK인데 이제 AK도 보시면 그럼 얘 그냥 마이너스 델타 K, 저도 요 파트는 꽤나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다 먼저 쓸게요. WJK분의 AK가 사실 요렇게 주어지거든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냥 좀 복잡하니까 얘로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얘를 갖다 그냥 가져가면 복사를 해서 그냥 하나의 예로만 먼저 가져가면, 그러면 만약에 이제 K가 1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여기 K가 1이죠. 그러니까 J1이 되는 거고 여기도 J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J가 이제 J도 1이니까 여기서 J는 1로 넣겠습니다. W11, W11. 그랬을 때 여기 Z1 곱하기 W11 더하기 Z2 곱하기 W21 더하기 1 곱하기 W01. 이렇게 되면 W11은 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미분 때 그냥 상수 취급당해서 떨어지고, 얘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1이 돼버리죠. 그 나머지는 Z1이 됩니다. 비슷하게 이제 라운드 A2, 라운드 W 뭐 2, 1을 한다. A1에 대해서요. 그러면 요거도 이제 얘밖에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Z2가 되고요. 그리고 01 얘는 그냥 얘가 미분되기 때문에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A2고 뭐 A2고 1, 2 또는 A2고 2, 2 또는 A2고 0, 2일 때도 Z1, 2, 1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똑같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여기서는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게 정리가 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인덱싱으로 된 결과는 제가 따로 풀진 않을 텐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 결과들이 저희가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제 아래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걸 반영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YK, 얘는 YK 나누기 라운드 AK, 얘는 라운드 WJK분의 라운드 AK. 이렇게 체인 룰을 통해서 이제 직접 미분되지 않는 걸 갖다가
간접적으로 미분이 가능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이 우리 우리 모형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가 다시 여기 쓰면은 YK 라운드 YK 나누 라운드 AK 라운드 AK 라운드 WJK.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델타 K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1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는 ZJ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1 또는 2가 되는 거죠. 여기는 1 또는 2.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값이 아니라 그 예측 값이죠. Z 값이 구했던 게 1, 2였잖아요. 요걸 이제 넣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파트가 원래 EK를 WJK로 나눈 건데 W11부터 W12, W21, W22, W01, W02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Z1, Z1, Z2, Z2, 1, 1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W가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모형이 바뀝니다. 원래는 이제 1, -1 여기는 원래는 1이었고 얘는 1이 1이었고요. 1, 2가 -1 그리고 2, 1은 0, 2, 2는 1 얘는 원래 0이었고 얘는 1이었고 얘 1이었고 1이었는데 그 값들이 0.9, -1.2, -0.2, 0.6, 0.9, 0.8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차를 이제 한번 역전파를 시켜서 W 값을 알아내긴 했는데 저희가 여기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요 오차 정보를 직접 계산해서 여기다 넘겨버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실 게 W가 업데이트된 값이 있다고 해서 W를 업데이트된 값을 통해서 이제 넘겨버리면 안 되고요. 이건 이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오차를 넘길 때는 오차를 발생시켰던 업데이트되기 이전의 가중치를 사용해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델타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요 대문자 델타죠. 얘는 소문자 델타고 그래서 -1 곱하기 요 원래 방향 W11인데 이 가중치가 아니라 요 가중치 기존의 가중치 더하기 -2 곱하기 요렇게 올라오니까 기존의 가중치 -1 해서 -1 더하기 2 해서 1 값이 여기에 오차가 전파돼서 요걸 갖다 이제 중간 레이어 그 히든 레이어의 오차로 보는 거고요. 똑같이 하면 이제 델타 2는 이거는 -1 곱하기 요렇게 하는데 얘 원래 가중치 0이죠. 더하기 -2 곱하기 이 원래 가중치 1이네요. 여기 2니까 그러면 얘는 요거 사라지고 여기 -2 나오죠. 그래서 여기 -2가 되고요. 여기 적어놓진 않는데 얘도 한번 해보면 뭐 이걸 델타 제로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델타 제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전파된다면인 거죠. 전파된다면 사실 뭐 여기는 전파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 안에 엮여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해보기만 하면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괜한 걸 했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을 갖다 전파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요 오차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액티브 펑션은 이거를 그냥 제가 다시 또 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요 과정을 다시 거친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업데이트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똑같이 이제 여기 마이너스 델타 K였는데 요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원래는 여기가 중간에 보시면 여기가 Z 값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Z 값이 넘어가는 건데 여기 X1, X2 값이 넘어가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1 원래는 ZJ였죠. 그래서 똑같이 넣고 우리가 이 값들 알고요. 그리고 요 델타 값들도 다 계산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새로운 업데이트된 한 번 업데이트 시킨 모형은 이렇게 되고요.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뭐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X1, X2가 저희는 하나만 적용했잖아요. 근데 데이터상에서는 굉장히 많고 그럼 그걸 다 돌려야 한 번이 이터레이션이 돈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 한 번만 보여드린 거지 이 이상의 영역은 저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새로운 업데이트된 이제 웨이트들을 가지고 인풋 그대로 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0, 1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업데이트된 이제 웨이트들에 적용을 시키면 얘는 1.66, 얘는 0.32가 나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2였고 얘는 2였죠. 2였고 실제 값이 여기는 1, 여기는 0이거든요. D1은 1, D2는 0. 그리고 얘는 그냥 Y 올드라고 하죠. 그리고 얘도 Y1 올드, Y2 올드인데 얘가 1.66이 됐다는 거는 실제 값에 좀 더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고 얘도 0.32로 갔다는 거는 실제 값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를 하니까 업데이트가 뭐 더 해봐야 되지만 좀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적어질 때까지 가중치 업데이트를 반복해 최종적인 MLP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층 퍼셉트론을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고요. 저희는 가장 간단한 인공신경망 모형을 갖다가 다뤘는데 뉴럴 네트워크 모형인 거죠. 이걸 갖다 보통 NN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적, 결국에는 예측을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이 모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복잡한 모형들이 더 있겠죠. MLP, 그냥 뭐 몇 층 없는 걸 쓰더라도 이렇게 인풋도 여러 개, 히든 레이어도 여러 개, 아웃풋도 여러 개. 그리고 그걸 갖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용어에 조금 잘 쓸 필요가 있는데 이런 모형을 갖다 딥러닝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이거 자체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 그냥 뉴럴 네트워크인데 딥하다는 건데 이제 딥이 말하는 의미는 레이어가 그냥 여러 개 쌓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간혹 뭐 어떤 책에는 몇 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개만 더 쌓여도 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것도 층이 벌써 3개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 우리가 더 한다? 사실 인간이 계산하기가 꽤나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라면 하겠지만 굉장히 귀찮고 결국에는 컴퓨터한테 맡길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맡길 문제라면은 뭐 한 층만 더 생겨도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딥해지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뭐 그래도 이제
뭐 4-5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딥하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딥러닝이라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저도 헷갈리는데 이걸 학습시키는 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은 DNN을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을 갖다가 연구하는 분야를 갖다가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결국 인공신경망 자체가 인간의 뇌 구조를 갖다가 이제 잘 학습시키는 걸 모방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뇌에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성장을 시키는 것과 같이 이제 학교를 보내죠. 초등학교를 보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제 인공적인 신경망을 우리가 만들어서 걔를 갖다가 업데이트 시킨다는 거는 결국에는 옳은 정답의 방향으로 신경망 구조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웨이트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딥러닝이라는 분야는 어린아이의 정말 백지였던 뇌의 상태를 뭔가 어른이 되게끔 성장시키는 것처럼 뭔가 어떤 한 문제에 있어서 답을 맞추게끔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학습의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 분야에 특히 인공신경망에 대한 뭐 교육학이라든지 뭐 또는 학교 같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면은 이제 좀 읽어보면 MLP와 DNN은 은닉층을 여러 개 둔 것 이외에 크게 다르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학습 알고리즘도 근본적으로 당연히 동일하겠죠. 이렇게 쭉 넘겨서 오차 발생했으니까 넘겨. 그래서 웨이트 조정해. 옳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조정을 시키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이 붙은 거는 갔다 돌았다 이터레이션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인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MLP와 DNN으로 이제 MLP에서 이제 DNN으로 좀 층이 쌓이면서 확장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 혁신적인 기술로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왜 그런 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 소문이 막 변질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전달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약간 물리학에서 저항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제가 뭐 여기서 뭐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막 운동장에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해서 저 끝까지 다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뭐 목소리가 큰 사람일수록 좀 더 멀리 가게끔 하겠지만 이제 어떤 전파라는 개념 자체가 물리적인 측면에서 봐도 뭔가 저항이란 게 있고 항상 뭔가 그대로 끝까지 전달은 되지 않더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장 처음 나온 문제가 이제 그레이디언트 소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력층에 가까워질수록 0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전파되는 정보가. 그럼 사실 여기만 막 수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층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활성 함수로 이걸 사용했었거든요. 그 위에서 이제 저희가 간단한 리니어나 이제 스텝 펑션 정도만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당연히 이게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때 활용을 잘 못했던 거고요. 이거 미분하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인공지능 분야, 인공신경망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되면서 많이 썼던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거든요. 근데 얘는 요런 식입니다. 근데 얘의 문제점이 뭐냐면 요런 파트들인 거죠. 미분값이 0이 되는 파트들이 많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저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 오차가 전파되려면 얘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는 액티브 펑션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그러면 액티브 펑션 자체가 있는데 미분을 하게 되면은 0값이 계속 돼요. 0값이. 그러니까 미분의 위치에서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에러 자체를 전체적으로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함수의 미분값이 포함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요건데 이 액티브 펑션이 요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W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 갖다 이제 F라고 보시면 되는데 액티브 펑션이요. 근데 얘 자체가 이제 0이 되는 파트가 들어가 버리면 얘가 0이 되면서 이 전체가 그냥 0이 되게 하고 그러면 얘를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얘를 계산해서 막 그 조정을 하는데 얘 자체가 0이 되니까 계속 한 값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가 이제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성함수로 이제 RELU라는 Rectified Linear Unit이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x 값을 넣었을 때 x 값이 크면 x가 그냥 출력이 되고요. 아니면 0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x가 0보다 클 때일 거고요.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겠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0이다가 x가 0보다 커지면 이렇게 되는. 그래서 LER 함수는 미분값이 0 또는 1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이제 불가능하지만요.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감세 없이 그대로 역전파 되기 때문에 그냥 결국엔 뭐냐면 요게 그냥 1로 두자는 겁니다. 1로 두자는 거고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일 수 있죠. 그리고 계산이 간단하니까 빠른 계산이 가능한 것 역시 장점인데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리니어로 예제를 풀긴 했는데 리니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쉽게 예제를 풀기 위해서 리니어를 썼던 거고요. 액티브 펑션으로. 시그모이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희번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희다는 건 뭐냐면 이 파란색과 이 붉은색의 영역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도 분명 있긴 하지만 이게 경계선일 때는 확실히 여기는 그냥 걸치면 진짜 애매모호하다 라고 하는데 여긴 좀 퍼져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판단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RELU가 좀 더 물론 각지긴 했지만 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탄젠트 h라는 이제 함수도 있는데 좀 sin hx라는 게 있고요. 코사인 hx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퍼볼릭이라는 개념인데 얘가 제 기억이 잘은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아마 맞을 건데요. 그럼 이때 탄젠트 hx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탄젠트도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비슷하게 되고 얘에서 얘를 나눈 거기 때문에 요런 꼴이고 사인 hx는 요런 함수고요. 코사인 hx는 요런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나눈 함수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마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거는 있다고만 아시고 나중에 보셨을 때 이게 활성함수에 따라서 좀 그레디언트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래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딥러닝이 라는 연구가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차함수 선택 문제가 좀 있는데
우리는 앞서는 실수로 됐는데 결국에는 y값 자체가 클래스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0, 1, 2, 3 이런 건데 막 갑자기 y값이 뭐 2.1, 2.4 막 마이너스 1.7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소프트맥스 층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클래스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 위치에서 결과값의 클래스가 뭐가 가장 바람직한지를 주고 그 값을 그냥 매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얘기할 거리가 당연히 이제 식적으로 많아 보이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라는 것만 이제, 그러니까 클래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데이터 타입의 문제거든요, 이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중치 초기값에 대한 결정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1, 1, 0 이런 걸 정했는데 그렇게 정한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초기 연구에서는 부족해서, 그러니까 신경망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가 부족해서 가중치를 0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손으로 계산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0이 편했겠죠. 그래서 출력층에서 계산된 오차가 가중치 값에 비례해서 0점파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가중치가 0이면 오차 역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너무 큰 가중치를 줬을 때도 역시 그레디언트 폭발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서 좀 가중치가 이제 발산하게 되는, 수렴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주거나 너무 0 이렇게 주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가중치를 동일하게 주는 건 역시도 당연히 이제 역전파되는 오차가 계속 동일하니까 어디는 조금 더 가고 덜 가고 어디 이제 축색 돌기가 좀 더 중요하고 이런 게 있는데, 축색 돌기가 여기였잖아요. 저희 신경망에서도 퍼셉트론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아이고, 뭐 요런데 전달되는 오차가 어디는 좀 웨이트가 좀 강하게 들어가고 어디는 좀 빠지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동일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효율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결론은 이겁니다. 가중치는 적절한 작은 난수로 초기값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가중치 초기값 결정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분야겠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은 뭔가 이제 교수님들이 꼬시는 표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할 게 많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그런 제가 좀 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는 영역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굉장히 항상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중치 초기값을 결정하는 방법은 들어오는 노드의 개수, 나가는 노드의 개수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노드의 개수를 n-in, 나가는 노드의 개수를 n-out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정규분포에서 난수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 w가 정규분포 0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런 정규분포에서 이제 난수를 뽑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베리언스 w 이걸 정함에 있어 그 분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적용하면은 요 1번, 요거는 2번, 요건 3번.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인아웃이 다 있죠, 개수. 그래서 개수들을 이제 분모에 두고서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키는 분산, 난수를 뽑게 하는데 그 어느 정도 작게 뽑느냐, 이 분산을 결정하는, 여기서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난수 값들이. 그런 영역들이 있어서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많이 보셨던 것처럼 이제 과잉적합, 과소적합 문제. 그래서 과잉적합은 지나치게 훈련을 시키면 너무 특화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어떤 새로운 물음표가 생겼거든요. 근데 너무 과잉적합하면은 사실 이 플러스가 아웃라이어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뭐 적정하게 이 정도로 이제 나뉘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영역은 마이너스의 영역인데 과잉적합을 하면
영역에서 뭔가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얘를 갖다가 플러스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오히려 어느 수준 이상으로 가면은 실제 테스트 데이터셋 또는 이제 실제 새로운 뉴 데이터가 딱 오게 됐을 때 조금 에러가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되는 테스트 데이터, 검증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느 수준 이상으로 과잉 적합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 시점까지만 업데이트 시켜서 웨이트를 결정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뭐 반복 횟수를 갖다 에포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춘다. 사실은 이런 걸 고려 안 하면은 그냥 수렴할 때까지 돌리는 게 맞는데, 그 이전 단계에 종료시키기 때문에 조기 종료라는 방법이 있고요. 뭐 가중치를 규제하는 방법은 이제 요거는 좀 통계적인 방법인데, 결국에는 W 값들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를 규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도에 좀 제약을 가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라쏘 엣지라는 방법이 있어서 W를 어느 정도 규제한다. 뭐 불필요한 W를 그냥 0으로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모형이 가벼워지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롭아웃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프리 힌튼이란 토론토 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딥러닝의 창시자라고 불리거든요. 2006년에 논문을 내면서. 그래서 아마 인트로덕션 그 강의 노트에 있는데, 그냥 계산 과정 중에 몇 개를 임의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빼는 게 아니라 요번에 이거 뺐으면 다음에는 얘를 제거하고, 랜덤으로 뭐 얘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엔 얘 제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나만 제거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랜덤하게 제외하면서 조금 더 계산을 갖다가 좀 다이나믹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데이터 증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량의 훈련 데이터에서 많은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고, 사실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뭐 이게 적용이 뭐 안 되는 파트들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소량인 분야들이 있거든요. 뭐 의학에서도 어찌 보면 희귀병 데이터라든지 정말로 이제 드물게 발생하는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또는 언어학 같은 경우에서 뭐 좀, 아니면 유물 이런 그림도 그 고전은 이제 더 이상 발생할 데이터나 뭐 작품이나 뭐 문장들이 없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 하나를 갖다가 뭐 다양한 각도로 랜덤하게 좀 각도도 이제 로테이션 시키고 좀 자르는 영역도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요. 뭐 그쵸. 이런 식으로 증강을 시킨다는 거죠. 증강시켜서 이제 뽑아내는 걸 갖다가 데이터 증강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앙상블이라는 게 있는데, 앙상블은 이제 여러 신경망 모형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데, 그냥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인풋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갖다 여러 모형으로 학습을 시키고, 걔네들을 갖다 이제 조합을 해서 뭔가 이제 결론을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능을, 그래서 한 2%에서 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2에서 5%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가장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예측을 했을 때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의학적인 예측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95%에서 98%, 9% 이렇게 가면은 이 5%에서 느껴지는 뭔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두려움이 조금 더 적어지게 되는, 아니면 어떤 진단을 할 때도 좀 오류가 덜 생기는 진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니까 그럴 때 효과적일 것 같고요.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분야에서는 뭐 조금 이런 앙상블까지 쓸 필요는 없을 수도 있고요. 어느 분야는 정말로 이제 높은 정확도가 요구가 된다면 더 이제 높은 성능을 1%, 2%라도 향상시키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경망 끝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신경망 분야 자체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이제 좀 어드밴스 수업들에서 다루어 보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지능을 따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고, 그 방법들 중에는 이제 탐색도 있고요. 또는 논리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전문 지식 같은 것들을 갖다 활용하는 측면도 있었고, 이렇게 심층신경망도 있는데, 뭐 다 이제 보셨으니까 좀 이해 폭이 넓어지셨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저거 막 다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정답스러운 그런 개념이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은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이런 쪽으로 더 해보고 싶다, 저런 쪽으로 더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됐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수업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